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대표님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도 나중에 월 500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너무 재밌는 게, 월 500을 제가 가능하게 해드릴 수도 있죠. 월급을 올려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더 우리가 성과를 내야겠죠. 이거 되게 궁금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소득은 다르겠지만 500만 원을 번다. 근데 이거 500만 원이 아니라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어도 사실 저는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라는 소득이잖아요. 근데 소득을 우리가 얻는 방법에는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를 통해서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은 본인의 시간을 씁니다. 근데 시간만 쓰는 거 아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로 열고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제 근로를 할 때 우리가 쓰지 않는 거는 그래도 있죠. 혹시 이거 쓰시나요? 여기 회사에 투자하신 건 아직 없으시니까 돈은 어쨌든 아직 안 썼죠. 그러니까 소득을 얻기 위한 그 재료들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있어요. 두 개가 돼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나는 정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소득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근로소득. 근로소득 단계에서는 지금 이 중에서 뭐만 쓰죠? 얘만 쓰게 되죠, 보통. 그런데 근로소득도요. 내가 근로소득자인데 남들과는 차별화된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의 가치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아이템 같은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요. 이 지식과 정보를 갖춘 사람이 많이 법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페이닥터. 그분은 뭐가 있는 거죠? 의료 진료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 직종 중에는 근로소득자인데 굉장히 고소득인 분도 많죠. 노희영 씨도 대표적인 예죠. 노희영 씨 같은 경우에는 기업 컨설팅을 다니실 만큼 뭔가 문제 해결이나 브랜딩 쪽의 전문가신데 그분이 근로소득이 많은 이유는 뭐죠? 지식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렇죠. 그럼 근로소득만 계속 가서는 사실 상방이 좀 많이 막혀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무한히 확보가 불가능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돈 무한히 확보가 가능해요. 네, 우리 머스크 형님께서도 지금 거의 무한히 하고 있죠. 지식 사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노력하면은 남들이 모르는 지식들을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무한히 확보가 안 되는 게 얘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자의 소득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기술이 늘었을 때 이렇게 꺾일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근로소득자의 소득 함수가 거의 1차 함수에 수렴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연봉이 높다 그러면 애초에 높게 시작한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 연봉이 언제 티핑할까요? 차별화된 지식이 하나 장착이 되는 거죠. 시장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들에게 없는 지식이 생기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상방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왜?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갈립니다. 참고로 요 다음 단계가 투자소득이거든요. 이 단계를 건너뛰는 분도 있죠. 근로로 충분히 이제 많은 잉여를 만들어서 투자소득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죠. 그럼 투자소득에서부터는 원재료 중에 가장 큰 게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내가 시드가 100이었다 쳐요. 그 지금 하이닉스가 뭐 한 20% 올랐죠? 그럼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넣었으면 지금 1,900만 원 번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100이 아니라 1억이었다면 얼마였을까요? 뭔가 인생을 바꿀 만한 유의미한 소득이 생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본금 시드가 많아야지 어쨌든 올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게 근로소득일 때 잉여연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적립식 투자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요즘에 많이 추천을 하는데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더라. 그래서 유의미한 투자소득을 거두려면은 충분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가면 되게 재밌는데요. 사업소득은요,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요 돈을 쓰고 싶지가 않고 시간은 무한정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에 나오는 온갖 것들을 다 해볼래요. 뭐 AI 쇼츠, 뭐 블로그, 뭐 구매 대행. 대신 이분들은 돈은 안 들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인데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하는 부업들이 이만큼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구매를 합니다. AI 쇼츠 남들보다 차별화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블로그 남들보다 좀 많이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등등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겠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지식이에요. 저도 파티룸 사업이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남들이 잘 몰랐어요. 이걸 이렇게 팔면 된다는 걸 잘 몰랐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게 점점 동그라미가 줄어들어. 왜 줄어들죠? 내가 아는 게 나만 아는 게 아닌 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조금씩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득을 할 때 알아야 될 거는 요즘에 강의시장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지식들은 어차피 당신이 팔지 않아도 누군가 팔아요. 어차피 대부분의 지식은 정보화됩니다. 그러는 동안 내가 아무리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갈아 넣어도 지속 가능할 확률이 별로 없더라.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선호하는 방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차라리 돈을 쓰고요. 시간을 조금 넣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소수들하고 그냥 사업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좀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공간대여 사업이라는 게 작게 들어간다 그러면 단기 임대는 한 3, 400? 저처럼 뭐 파티룸이나 스터디 카페 한다 그러면은 많게는 1억까지도 들어가요. 대신에 이런 사업들의 공통점이 뭐죠? 돈으로 구조를 구축해 두면 이게 소득이 여기서 구조에서 들어오죠. 내가 시간을 쓰지 않아도. 자, 이때부터가 사실 아까 그 부업과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자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한한 게 뭐라 그랬죠?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로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간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럼 시간의 자유를 얻으면 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잉여가 만약에 만들어졌다. 근데 그 잉여를 내가 충분히 내가 쓰지 않고 근로소득을 내가 소화시키고 그 잉여 현금 흐름을 투자 세계에 집어넣었다. 요즘엔 투자는 정확히 말하면 무궁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신용화폐 사회죠. 그러니까 신용화폐 사회는요, 결국에 이 화폐의 희소성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소득 세계로 들어가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가치랑 가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서울에 집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서울의 집은요,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안 떨어졌다고 가치가 동일할까요? 예를 들어 지금 10억에 매입한 집이 있다 칩시다. 이 집이 15억을 갖다 쳐요. 그럼 50%가 올랐죠. 근데 만약에 놀랍게도 우리의 밥값이 지금 10,000원짜리 밥값이 20,000원이 되었다면, 자, 여기서 집값은 오른 걸까요? 떨어진 걸까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가 교환의 가치로서 성격을 유지해야 하고 가치를 축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2배 오르는 동안 집값이 50%밖에 못 올랐다는 거는 사실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요, 모든 투자가 맞는 것처럼 착시가 들어요. 왜냐하면 신용화폐가 어쨌든 신용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엄청나죠. 이걸로 인해 파생되는 뭐 국가 부채 문제, 뭐 환율 문제, 결국엔 이런 것들이 충돌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요즘에 국제 정세, 막 전쟁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 단계에서 되게 필요한 게 뭐죠?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 단계에서 적절히 모아둔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왜 은퇴하고 나서 사업을 하지 않고 시간을 갈아 넣는 자영업을 하는 줄 아세요? 자영업은요,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써요.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이 넘었죠. 근데 왜 다 그런 구조로 오냐면, 사실상 근로소득을 할 때 이런 이제 돈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근로소득에서 내가 돈의 원리를 이해했다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게 결국에 나의 근로의 가치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로의 가치를 올린다는 건 뭐죠? 성과를 내야 돼요. 조직 내에 성과를 내야 돼요. 근로의 가치를 올려서 플러스 성과 경험과 뭐가 필요하죠? 저축이 필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직장 다니면서 못 모으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무언가 한 개 사업이 있으면은 그걸 시도해볼 정도의 자금, 하다못해 1,000만 원 정도는 모아야 되는데, 벌어서 다 쓰고 벌어서 다 쓰고 벌어서 다 썼어. 좋아. 그러면은 적어도 모으려면 성과를 내야죠. 월급을 더 벌어서라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박스권 내에 계속 고정된 채로 살면서 스스로 욜로라고 하면서 이제 위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 근데 결국에 이거는요, 한 사람이 실제로 성장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성장하면은 돈이 모입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사업이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반드시 돈을 쓰고 시간을 적게 넣는 사업을 하셔라.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넣을 수 없고요. 이걸 안 넣는다 그러면 이걸 압도적으로 넣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제한적이라 그랬죠. 실제로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싶어서 집에서 스마트 스토어 부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업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근데 그만뒀어요. 왜냐면은 퇴근하고 와서 거의 새벽까지 택배 싸고 아침에 잠 못 자고 또 회사 가고, 이게 반복되니까 회사에서 평가도 못 받죠. 승진도 누락되죠. 아, 이건 안 되겠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1,000만 원이 더 낫지 않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시간을 계속 갈아넣는 소득은 사람을 경주마로 만듭니다. 왜냐면 내가 뛰면 돈이 나오니까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정도의 금액에 가도 사실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통해서 소득행위를 계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방식이, 현재 지금 일하면서 받으시는 일단 그 급여소득으로 부족하더라도 일단 모으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의미 있는 시드를 만드셔라. 이제 얼마가 의미 있는지는 본인의 그 목표를 한번 생각해봐요. 공간대여 사업을 만약에 차린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시드는 제가 볼 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만 모아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단기 임대 정도로. 1,000에서 3,000 구간이다. 그럼 에어비앤비, 외도민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파티룸. 나아가서는 뭐 스터디 카페. 도전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쉽다, 이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영업종에 쉬운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만들던 사람이 계속 만들어요. 저희 회사가 파티룸 시장이 그렇게 붐비고 오랫동안
노포화됐다, 망한다, 막 이러는 동안 저희는 계속 성장해온 이유 하나가 있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합니다.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해결이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한 요 스토리 덩어리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사업소득을 증가시킨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플랜이에요. 만약에 내가 성과도 별로 안 났고 저축도 별로 못했는데 대출 끌어다가 투자했다. 또 이게 우리 통계 오류가 뭐냐면 우리 눈에는 잘된 사람의 사례만 보여요. 사실 이렇게 한 방으로 가서 잘된 사람들 제 손에 꼽아요. 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뭐다? 내가 근로소득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성장해야 됩니다. 근로소득자일 때도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갈아탔을 때도 끊임없이 이걸 개발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요? 잉여현금이란 게 따라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돈을 던질 때 어떤 마인드로 던져라? 그냥 이걸 믿어요. 우리 사회는 신용화폐 종말 사회로 가고 있고 시간을 믿고 돈을 던지면 어차피 내 돈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걔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써야 의미가 있지만 쓰기만 하면 내일이 없으니 그것들을 가치가 보존되는 주식이든 부동산 같은 걸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돈 아니라 뭐 1,000만 원, 1억 이런 정도의 소득도 요 과정에서 다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각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저도 근로소득자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근로소득자일 때 제가 남들이 안 하는 습관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꽤 큰 회사를 다녔는데 항상 회사의 회장님, 오너분이 하는 말을 엄청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회사를 다녀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험하는 이런 도전들이 내가 한 도전이다. 회사 일을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럼 회사는 사실은 아무 리스크 없이 돈을 벌면서 리스크는 대표한테 다 떠넘기고 내가 이 예비 사업가가 되기 전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배움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요즘은 사실 아이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유튜브 한 번만 켜봐도 이거 사업하세요, 저거 사업하세요 잔뜩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별하고 검증해서 할 것인가만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소득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